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출마한다는 얘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고 여전히 도지사 재선도 선택지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뭐 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래도 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영광과 책임이 동시에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과를 함께 짊어지면서 부족한 것, 혹시 잘못한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 네, 한 주간의 민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대표님, 네.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처음으로 밀리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 관심인데 왜 이런 지지율 역전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조사상의 차이도 있고 네. 최근에 지지도의 변화도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응답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쟁력이 좀 높게 나오고 네. 또 이재명 지사의 경쟁력이 좀 낮게 나오는 반면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양자 대결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네.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 조사의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최근의 정치 환경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주목도는 좀 다소 낮아진 반면에 네. 이 지사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중도층은 계속해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도층이 아직 대선 후보로서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 윤 전 총장보다는 이 지사 쪽으로 결집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2030 민심입니다. 20대와 30대는 다른데 또 30대는 또 진보 성향이 강하게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30 세대의 이 표심이 움직인 네. 결과로도 해석이 됩니다. 김미연 소장께서는 이번 그 역전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뭐 진보 진영에서 대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 좀 1위를 하고 있는 후보에게 지금 표를 좀 몰아준 것 같습니다. 꽤 어떤 결집 그런 표가 움직임이 상당히 결집이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범진보 진영에서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한테 뭐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 총장의 이제 정치적 행보가 지금은 뭐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로감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의구심을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지금 의구심을 지금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선 후보,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뭐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뭐 암기식으로 공부해갖고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검증하는, 국민들이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사자들에게 여쭙기는 좀 그런데 이게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전화 면접 조사와 이제 자동응답 ARS 네네. 조사, 이제 이번에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네. 그럼 어느 쪽에 더 여론 방식에 비중을 두고 봐야 할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사실 어느 쪽을 정답이라고 정하기가 힘든 양쪽을 부분입니다. 다 보라는 얘기는 여전히 헷갈림 속에 있으란 말씀이신가요? 헷갈림이라기보다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답을 미리 알면 좋겠는데 네.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RS 조사의 경우에는 좀 더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 ARS 자동응답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 방식보다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자동응답 조사를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양자 대결을 해보게 되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또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던 네. 그런 결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ARS가 정답이냐 또는 면접원이 하는 조사가 정답이냐 이건 참 이게 가리기가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조사 또 같은 조사 방법으로 같은 질문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앞으로 이 양자 대결도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후보가 앞서가는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좀 보시는 것이 좋죠. 추이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자 대결에 대해서 ARS 여론조사를 발표한 최고 많이 발표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이번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RN서치도 뭐 ARS 조사를 주로는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양자 대결 조사는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후보가 결정된 말 그대로 가상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가상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호감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조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제 뭐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배종찬 소장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제 RS 조사에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고관여층이 더 많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 모집단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한 10만 명한테 전화를 해야지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출출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 면접원들이 하는 조사는 모집단이 많아봐야 몇만 명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요 또 관심인 것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지지율 추이가 좀 꺾이거나 낮아졌을 경우에 사실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는 게 만회하려면 여러 이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주자들이 또 그 틈을 들어올 수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정치 참여 시기의 발표라는 것은 언제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대선 후보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3P입니다. 사람과 조직이 있느냐, people. 두 번째는 비전과 공약이 있느냐, policy. 세 번째로는 이 의지와 그리고 철학이 있느냐, philosophy.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 발표를 함으로써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네. 이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구나. 이러면 오히려 이 폭망한 실망감이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으로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이런 언론 발표를 듣다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은 초조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과연 그럴까? 유권자들도 빨리 등장하라는 것보다는 유권자는 나중에 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대선 후보로의 판단은 빨리일까 아니면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기일까 이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 대선 300일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최종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가 반반이더라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적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진보 대통령 이제 진보 경우에는 좀 틀린 경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지금은 진보와 보수가 비슷하게 갔지만 이전만 해도 보수 진영이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진보 네. 쪽에서 본다면. 그래서 아마 이런 조사 결과가 반반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게 우리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시기를 보고 가장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가장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은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뭐 준비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본인이 뭐 출마하겠다 선언을 한다면 그 검증 기간이 너무 짧고 국민들은 이 이미지 하나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출마하고 싶다면 네. 하루빨리 좀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받을 시간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기본 예의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 여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잖아요. 네. 조직 새 규합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여기 이제 이광재 의원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먼저 이재명 지사를 보면요. 사실은 당내 기반 약하다고 했는데 네. 뭐 이해찬 정례 인사라든가 친노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곽상원 변호사까지 참여했네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대선 후보의 외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높은 사람 쪽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네.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대선 후보는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안 되고 선언만 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누군들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누군 지금 경쟁력이 있고 누군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경쟁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기도가 되겠죠.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또 세대 기반도 필요합니다. 40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또 40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는 것이 이념 기반인데 네. 결국에는 친문 지지층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가 이 지사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여권 후보들 모두의 과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 외연 확대가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른바 김대중 전 대통령계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제 친문 인사들도 조금씩 이 지사 쪽으로 합류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지율을 봤을 때의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친문 핵심들, 뭐 김두관 의원, 또 김경수 지사를 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향후에 그 소위 친문 분화 가능성 이미 좀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까? 분화 가능성 저는 분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지금 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하락세에 임해도이지만 30%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들끼리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분화될 수는 있겠지만 당 자체가 분화되기는 저는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관건은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느냐입니다. 네.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이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몰린 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비호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이 여권의 2인자와 3인자들은 전부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 어쨌든 간에 호남 민심이 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주당의 최대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분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걸었던 어떤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호남 정말 명실상부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은 일정 부분 이재명 지사에게 옮겨는 가고 있지만 네. 이재명 지사가 꾸준히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또 검증 과정에서 뭐 탈 없이 넘겨야만이 네. 저는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다. 그냥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뭔가 실수한다든가 뭔가 검증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이 지지율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냈던 지지율은 저는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에게 충분히 옮겨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저는 안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지지세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번 5.18을 앞두고도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다 굉장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이 향후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그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호남의 이익 또 호남의 정신을 가장 상징하고 대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인 것이지 꼭 호남 출신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죠. 하지만 호남 출신이 아니었지만 호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대선 후보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지원을 받느냐가 지역적으로나 세대로나 또는 이념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선 후보인들 안심하고 있는 후보가 손 놓고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민심에 대해서 또 여론에 대해서 이 경계하고 또 신경 쓰고 하겠죠. 이제 호남의 민심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선에서 당선이 될 만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호남의 공들인 대선 후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줍니다. 또 하나 이제 5.18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18 정신이 일종의 개혁 정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가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 결국 호남 출신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 지지율이 좀 뒤처진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요. 과연 이제 세대 교체 문제가 어떻게 부각되느냐. 앞서 이제 이광재 의원은 뭐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50대 본인과의 경쟁을 하면 재밌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하던데 물론 이제 1대1 구도를 염두에 둔 그런 앞선 진단일 텐데 김비현 소장께서 보시기에요. 내년 대선에서의 세대 교체라는 것이 부각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나이를 가지고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이 됐다 해서 그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이 얼마나 젊은 정신을 갖고 있느냐,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내년의 시대 정신은 어쨌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제 플랫폼이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경제 플랫폼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따뜻한 경제적인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음 대선 후보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취적이고 좀 역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세대 교체가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 살펴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자로 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있고 안철수 또 윤석열 카드가 남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총장 움직임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그냥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경쟁력과 당의 경쟁력, 국민의힘을 입당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국민의힘 경쟁력까지 살펴보겠죠. 스스로가 준비돼 있어야 그래야 선언을 하고 대권 도전을 시사했을 때 그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지금의 지지율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윤 전 총장으로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또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아니면 제3지대에 가느냐 이 선택의 갈림길은 결국 국민의힘이 경쟁적입니다. 얼마만큼 호감이 있는 정당이냐 또는 그만큼 또 변화를 하는 정당이냐 이랬을 때는 국민의힘에 더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의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더 본인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제3지대도 선택지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선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 당 안팎의 연일 설전인데요. 그런데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은 홍준표 의원 복당에 찬성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쏠려 있는 것을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경쟁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는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대결할 수 있는 경쟁만은 그래도 홍준표 전 대표라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입당을 찬성하신 분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을 가느냐 아니면 뭐 제3의 후보가 되느냐 이건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국민의힘에 갔다고 하고 아니면 제3의 후보로 됐다고 해갖고 지지율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지지율이 뭐 급락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 6월에 있을 국민의힘 정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이번 6월 정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그 원희룡 지사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당내 인사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움직임을 펴지 않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본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빠졌을 경우를 대체제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을 데리고 이제 잠재적인 이 후보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좀 주목도를 높이려고 한다면은 이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온 거는 경제는 우리가 여당보다 낫다고 한다면은 이 경제에 대한 뭔가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좀
내놓고 이거를 좀 실현 가능한 후보를 좀 내세우면 어떨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통합 문제도 네. 지지부진한데요. 이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당대당 통합에서 단순히 지분을 좀 늘리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차기의 독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인지 이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다목적이겠죠. 네. 정치적 상황이 어떤 변동이 있을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면 또 당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이 지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위원장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로는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그만큼 또 국민의힘과 통합될 때 그만큼 또 감안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정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독자 노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 네. 대한 대비라고 봐야 되겠죠. 김수현께서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 내년 대선 출마할 것으로 보시죠. 저는 출마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름 벌려놓고 마무리를 지금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 지금 그런 저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게 국민의 오세훈 시장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면 결과지가 지금 나와야만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도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마무리가 좀 제대로 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변수가 됩니까? 변수가 안 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가 대중적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도 필요하고요. 세대 기반도 필요하고 이념 기반이 뭐 단순간에 생기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외적인 행보보다는 과연 이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정치권, 정부 툭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합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툭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고요? 아니, 지들의 눈높이는 어떻길래 뭔 일만 터지면 우리와 눈높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그 표현 자체가 오히려 한 번 더 속을 뒤집어 놓는다며 분개했습니다. 오늘 수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